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경기도 오산의 옹벽 붕괴 사고를 다시 생각합니다. 이권재 오산시장의 이름입니다. 오산시장은 지난 월요일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흔한 기자회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린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뭘 잘못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예정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관리 책임을 진 오산시는 너무 안이했습니다. 만약 사건이 나던 저녁 7시쯤 그곳을 지나는 버스가 있었다면, 그 버스에 학생들이 잔뜩 타고 있었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을 지나면서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너무 심각합니다. 출근 시간조차 지키지 않고 가짜 행차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니 공직사회가 제대로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오산 옹벽 붕괴 사건은 정확한 진상을 밝히고 또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2, 제3의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국민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반복될 것입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긴급 편성,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종욱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의 임세은 소장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여름 잘 나오고 계세요? 잘 날 수가 없죠. 아, 네. 뭐 그렇죠. 홍수에 또 네. 폭염에 네, 폭이네요. 네. 폭우에 폭염에. 그러니까 요새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날씨가 예측이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장마가 있고 나서 바로 폭염이 오고 그 이후에 태풍 오고 이제 이런 일정 패턴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이상 기후 때문에 갑자기 스콜처럼 비가 오고 갑자기 또 땡볕이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기후 보니까 위기 상황이고 예, 그럴수록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저는 오산시장 얘기만 했지만 구리시장도 좀 엽기적이 돼요. 구리에도 엄청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난리인데 정말. 아마 그 시점이었던 거죠. 네네, 네. 주말에요. 예, 근데 거기서 예를 들면 노래 부르고 그다음에 뭐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사진에는 술 네네, 술 먹은 있었으니까요. 포도죠, 뭐.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충복, 그러니까 국민의 충복이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자기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월급 누가 줍니까? 국민이 주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만전을 기하고 어디든 예를 들면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서 노래 부르고 술까지 먹는다? 제가 볼 때 그만해야죠. 그러면 공무생활 하지 말아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직이 뭐냐를 자꾸 묻게 되더라고요. 네. 그 대통령한테 보고하던 산청 부군수도 그렇고 대통령이 정신 나갔다고 표현한 지금 김 선생님 말씀해주신 구리 시장도 시장. 그렇고 이 사람들에게 공직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윤석열 이 내란숙의 피의자에 대해서 비판하고 굉장히 증오하는 점 중에 하나 중에 큰 게 계엄도 있지만요. 이 공직에 있는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켰던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본인이 일 안 하는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압박을 줬던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요. 쓴소리 하는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의 이대로 공직이 가면 안 된다고 바꾸려는 사람들의 입틀막을 했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해이해지고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처럼 내일 아니든지 했던 사람이 존중받았던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직 자체가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해이해져 버린 것. 저는 이게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거든요. 그 습성이 아직도 여전히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구리시장 사건 같습니다. 또 하나 한번 짚어보죠. 댓글도 있는데 구리시장이나 오산시장은 소속 정당이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둘 다. 네, 그렇죠. 뭐 이미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국민의힘 출신들이 자치단체장을 많이 하지 그게 않았습니까?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진행된 선거여서 네, 네. 그 기운이 좀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그 허니문 기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3년 동안 제가 볼 때 기강이 완전히 문란해질 대로 문란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 권한을 위해서 완전히 공적 시스템들을 마비시켰던 건데, 그러니까 아래서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놀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망가뜨려놨나? 그러니 여기만 중앙정부만 망가졌겠습니까? 지방정부도 그런 방식으로 계속 3년 동안 누적적으로 일을 해왔을 거니까. 그리고 다시 온갖 참사들 보시면 알잖아요. 이게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정부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송 참사 같은 그러니까 거. 이건 네. 누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공직자들의 기강학립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도 했습니다만 매우 중대하다. 이 사람 한 명이 정신 차리면 그 지역에 계신 국민 주민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아니면 위협이 덜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기강 잡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윤석열 이 내란숙의 피의자 정권 때 그 어떤 사고와 사건이 나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도 당연히 안 했죠. 뭐 장관도 안 했죠. 심지어 그 용산 그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났었던 그 시기에 구청장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풀려나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아니 윗선에서도 저렇게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야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럼 나한테 오면 내가 권한도 작은데 책임까지 져야 되나 하는 의식이 당에 사로잡히다 보면 그냥 뭔가 사건이 났을 때 이거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하지 않아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태가 사전 준비 없이 발생해버리면 그렇다고 또 누가 책임지냐? 안 집니다 아무도. 이게 지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산 사건에서 봤지만 네. 신호는 계속 있었다는 거죠. 위험하다. 조치 취하지 않고 위 도로는 뭐 차량 통행을 금지했다지만 밑에는 네. 그냥 해가지고 참변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제대로 안 하면 대통령이 요새 계속 반복하는 거죠. 국민이 죽어나가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고역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 오산 같은 경우는 아래에 이런 시그널이 있었으면 뭐 저희가 비가 오니까 거기를 다시 재보수하는 건 시간 걸리더 하더라도 통제만 앞뒤로 했었으면요 그러니까요. 사고 안 났습니다 이렇게.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과도하게 해야 돼요. 진짜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서 옹벽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가던 차량 자체가 있으면 거기 예를 들면 함몰될 가능성도 높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이미 위에서는 시그널이 발생했으면 저는 이게 옆에 있는 옹벽은 그러니까 아예 안 무너질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요. 무너지겠어? 근데 무너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관료라고 한다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국민 생명들을 주민 생명들을 지킬까? 그럼 뭘 막아야 좋지? 찾아다녀야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선제적으로 막고. 근데 그냥 회의한 거죠. 에이 무너지게 하겠어? 별일 있겠어? 미봉으로 다 간 거죠. 그러니까 저게 무너지면 국민들이 다치거나 죽는다. 또 하나 나도 공직자지만 나도 형사처벌 받거나 아니면 나 공직생활 더 못하게 된다. 이런 교훈들이 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이 갖는 또 현안 중에 하나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데요. 저는 조금 좀 어떤 생각이 드는 게 일요일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냥 가겠다는 거였고, 그래서 첫 내각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도 되게 중요하다 했는데 문제는 다른 후보자와 달리 강선우 씨에 대해서는 일, 월, 화, 수가 되도록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를 자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가 좌표 찍어서 공격하는 측면도 있지만 걱정하는 측면도 있다면 대통령실에서 하여튼 좀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김종옥 박사님 어떻게 보셔요? 야 이거 참 이게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네, 어렵죠. 어려운 네. 문제고 또 특히 이제 스픽스와 같은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갈리는 입장들도 많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의 결정 사항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여론은 어떤가라고 봤을 때 이게 이 상당히 마음이 안 좋은 사안들이에요. 갑질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이 불법 아니더라도 위법이 아니더라도 근데 아프고 오래가는 상처가 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설명이 잘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맨 처음에는 인사청문 기간이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를 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주말쯤에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겠다고 얘기했고 또 일요일에 또 특정을 했어요. 일요일날. 근데 일요일날 결정한 게 어떤 거였느냐? 하나가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처리한다. 지명 처리라는 얘기는 매우 강한 얘기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자기의 지명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거니까. 근데 이제 강선우 후보 같은 경우는 재송달을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임명을 하는구나.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민주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이 부분과 요구한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한 측면이 있어요. 좀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가 설명을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은 이렇지만 강선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해명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강선우 후보자가 국민한테 어떤 설명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야 이거 그냥 뭉개고 쓱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건너가 그 전 고문 같은 경우가 민주당 지도부 뭐 하냐? 책임을 갖고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 그래서 뭐 일단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계속 어떤 이런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을 지명 처리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납득 가능할 만한 설명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설명 자체가 국민들이 그래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어, 문제는 있지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그냥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전 두고두고 이재명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먼저 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고 구독자들 지금 지켜보시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김정욱 박사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걱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 공정 문제라든지 갑을 문제는 자칫한 폭발성이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인천공항, 국제공항 사태가 인국공 사태라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쪽이 과도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증폭이 되면서 정권 초기에 굉장히 큰 사건이 돼버렸거든요. 그게 이제 조국 사태로 이어지고, 그래서 한쪽은 서초동 가고 한쪽은 광화문 가면서 문재인 정부 흔들기를 소위 국힘 세력들이 지속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이랑 괴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몇 년 전 역사에서 좀 배워야 되고, 그러지 않을 요소들을 좀 걱정해야 되거든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다. 누가 모릅니까? 보면 잘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차원이니까 한번 우리가 마음을 모아보자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악마화하자 이런 거 아니고 한번.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너무 오랫동안 뭐 이게 맞다 틀리다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이나 일부 종편에서 다뤄지는 이야기는 관심 없습니다. 뭐 그들은 그러라 그래요. 그들이 국민의힘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들이나 일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종편에서 하는 얘기들은 진정으로 이재명 정부를 성공하기 바라거나 뭐 그 이재명 이 민주당을 사랑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거 관심 없잖아요. 국가의 미래나 그 사람 그냥 떼쓰고 그냥 발목 잡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니까 저는 이 문제는 전 뒤로 하겠습니다. 그건 관심도 없고 제가 관심을 끌 사항이에요. 다만 이 내부에서 이렇게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귀 기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거 떠나서 지금 여기서 강로늘망하는 것들도 분명히 기본 전제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성공을 원하는 이재명 정부의 흠집이 나는 게 싫은 겁니다. 초반에. 그리고 지금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대통령 지지율 처음에 그 투표 때 받았던 것보다 지금 15% 이상 가까이 넘게 지금 기록을 해서 순항 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 같았으면 뭐 70%, 80% 가고 싶은 그 마음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 빼고요. 아까 말씀드린 분들. 그럼 결국은 이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야 처음에 지금 막 대통령이 인사권 하고 있는데 고유의 권한을 왜 당신들이 이런 뭐 지역적인 문제로 해라 마라 인사권 뭐라고 하냐 그냥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대통령 인사권 하라고 맘대로 하라고 해가 첫 번째. 이분들도 기본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저런 사회적인 논란이 있는 인사이고 이게 너무 증폭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정권을 굉장히 지지하고 이재명 정권 성공을 바라는 집단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각성 한번 하자. 그래야지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을지언정 빨리 끊고 가야 앞으로의 발전이 있는 거 아니겠냐. 여기부터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 이 두 가지 논란 다 존중합니다. 근데 다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같은 진영의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진영 내에서도 이렇게 논란이 길어지면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이게 길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 어떤 논란이든. 이 둘 다의 의견은 기본으로 애정을 바탕하고 하기 때문에 그 어느 하나 틀린 건 없습니다. 다 의견이 다른 것 뿐이에요. 틀린 건 아니라고 봐요. 근데 다만 저는 이 대통령 국정 운영을 이제 시작해서 엄청 잘하고 막 이제 엑셀레이터 밟고 있는 지점에 이게 브레이크가 자꾸 걸어지는 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약자에 대한 문제, 뭐 갑을 관계라고 하면 너무 또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고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을이었던 적이 많지 갑이었던 적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관계에서. 그러면 물론 강선우 후보자도 본인 나름으로는 억울한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오해가 있는 걸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에서는 당연히 의원과 보좌 간의 관계는 혹은 기업에서 사장과 사원과의 관계에서는 각자와 약자는 누가 봐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인사권을 뭐 활용하고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사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을에서 약자에게서 나온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 사람들이 뭐니 무슨 뭐 조작했니 뭐 이 사람이 오히려 값진 저는 이런 얘기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민주당의 철학과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상 외쳐 오셨던 억강부약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부분은 존중을 하되 만약 강선우 후보가 억울한 게 있으면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소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논란이 빨리 끝나야 된다. 그러려면 뭐 후보자든 어디서든 빨리 결단을 하든 뭔가 빨리 진행이 되든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은 그렇게 결정한 사람들이 몫이겠죠. 네. 빨리 종결돼야 된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왜 뭐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 오래 정권의 끌어서 부담이니까요. 좋을 건 하나도 없죠. 근데 이제 고민되는 대목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두 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위임받은 겁니다만 인사권과 예산권 아니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청문회 통해서 행사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이 관철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축은 민생회복지원금은 상당히 예를 들면 많은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네. 뭐 지난번 때보다 한 40% 정도가 첫날 더 많이 신청했다고 하니까 경제가 민생이 절박하다는 측면도 있고 이 정책에 대한 호응도, 수용도가 높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건데 이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을 끄면 끌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 문제가 바로 결부가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게 되고 또 국민들과 대통령의 소통 문제와 관련해서 소통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측면으로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절대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에서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으면 강하게 요구한 민주당 지도부가 정확히 설명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책임지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져야 되냐? 인사권자의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뻔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민주당이 소위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거 강하게 푸시했다고 얘기한다면 푸시한 이유를 빨리 설명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안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도부의 강력한 요청이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인사권 자체를 영리를 건드리는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민주당 지도부가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이후에. 네. 얘기해야죠. 저 지금 김종욱 박사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민주당 지도부라고 하면 원내대표인 김병기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김병기 의원이 지금 아직 당 대표가 없으니까요. 네네. 민주당의 대표를 직무대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대통령실에 아주 강하게 강선우 의원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것도 하나의 해법이고요. 또 하나는 강선우 의원이 결자해지는 아니지만 또 어떤 처신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두 분의 말씀, 지혜로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빨리 종결하자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네. 이제 여기서 지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민주당에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저도 을지로위원회 네, 우원식 의장이 아주 열심히 했었죠. 예, 그리고 예전에. 지금 네. 민병덕 의원께서 위원장이시고 뭐 저도 그 을지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긴 합니다만 전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이 강선우 후보자가 뭐 어느 정도 수준의 갑질인지 뭔지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것이고 보좌관이 만약에 그게 뭐 허위든 아니면 뭐 작정하고 있든 그 부분은 책임을 또 보좌관 나라로 져버릴 거예요. 근데 다만 이거는 갑질도 아니라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 심지어 뭐 그러니까 그 강선우 후보자가 어쨌든 인사청문회에서 잘못됐다고 본인이 시인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갑질이 아니다라고 한 문제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이거는- 일종의 민주당 정체성을 벗어나고 있는 그렇죠. 거죠. 예, 네. 아무리 강선우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해서도 이건 이 정도는 갑질 아니다 하면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번을 토대로 오히려 보좌진과 의원과의 관계가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동등한 관계가 되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
이렇게 가야지. 그거는 갑질도 아니다. 너네는 그런 거 안 당하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요. 우리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네. 또 의원과 보좌진은 뭐 동지적 관계다, 특수 관계다라는 것도 좀 부족한 얘기 같아 보입니다. 사실이 아닌데요. 네. 그런 면에서 성찰이 있었으면 좋겠고 국민적 지지는 이런 성찰에서 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어려운 길을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지금 말고 퇴임할 때 아주 엄청난 지지율 속에서 퇴임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기대되는 하나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100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입니다. 저 스픽스 방송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 정말 설레요. 몇 가지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행사를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행사 장소가 경주라 좋고 네. 그 다음에 한국의 가을이 진짜 좋거든요. 10월 말. 아름답죠. 네, 아주 좋은 좋을 정도가 때. 아니라 아름답죠.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네. 중국 국가주석까지 다 오는 어마어마한 판.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뉴스가 하나 있네요. G드래곤이 홍보대사가 됐어요. 이거는 굿뉴스 아닙니까? 너무 굿뉴스고요. 그러니까 G드래곤이 굉장히 화제성이 큰 아티스트입니다. 뭐 이분이 어제 빅뱅이라는 그룹에서 시작해서 지금 솔로로서 뭐 음원만 내면 약간 빌보드에 오르는 등의 아주 화제가 되는 사람이고 또 심지어 요새는 예능까지 출연을 해서 엄청 젊은 분들과 저도 주말에 예능 예,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제성 있는 사람이 에이펙에 홍보대에서 됐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에이펙이 있는지를 너무 몰라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정권 때 에이펙에 대해서 무슨 얼마나 홍보를 대단하게 했겠습니까? 아무 관심도 없었죠. 잼버리 때 기억하시면 그 완전 쫄딱 망하게 그렇게 행사 치른 네, 세계적인 네. 행사를 치러가지고 나중에 무슨 연예인들 자기 도구도 대하듯이 케이팝 막 공연 불러가지고 막 치르지 않았겠습니까? 긴급하게. 그러니까 이 에이펙은 또 얼마나 관심이 없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경주에 계신 분들도 우리 동네에서 에이펙 해? 이렇게 모를 정도로 관심도가 떨어져서 저는 이렇게 홍보성이 이렇게 높은 분이 이렇게 홍보대사가 참여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또 신기한 것은 이 G드래곤이 이 가수가 홍보대사를 이렇게 기업 뭐 예를 들어 그 소위 말하면 고가품 이런데 홍보대사 말고 이게 국가에서 치러지는 행사나 국가기관의 홍보대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최초예요, 홍보대사가.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G드래곤이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총리실에서도 밝혔듯이 그런 창의적과 혁신적인 에이펙을 치르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서 저는 G드래곤의 홍보대사는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군인들이 8688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준비할 때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뭐 기억나시죠? 8688이라는 게 국민들 머릿속에 막 각인되도록 하고 정말 유치하기도 했지만 그렇죠. 세계인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 자기 검증하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 세울 엄청 유명했죠. 네, 그것도 그렇고요. 그거는 네, 그렇죠. 사마란치 위원장. 근데 지금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윤석열 정권에서 또 경북도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에이펙 관련해서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9월쯤에는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긴 근데 합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윤석열 정부한테 뭘 바라겠습니까? 아. 뭘 하든 제가 볼 때는 그 방식인 것 같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딱 그러더라고요. K-에이펙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그러니까 K-컬처, K-데모크라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총합적인 행사로서 K-에이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행사는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매우 거대한 다자 외교판이고요. 이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 교역량이 물동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미중의 패권 다툼도 있습니다만 미중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외교를 잘해야 되는 나라에서 이런 행사는 매우 유의미한 행사일 수밖에 없고 이 행사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행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효과를 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그래서 이 부분은 경제와 외교 그다음에 평화까지 연동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진핑이 내년도 2026년 에이펙 의장국이기 때문에 거기서 행사가 열려서 의장국이 전해 행사에 안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요. 시진핑이 오고 트럼프가 오고 또 트럼프는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김정은한테 관심이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수장들이 오고
또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오는 과정에서 미중 정상회담도 할 수 있습니다만 북한과 어떤 형태로든지 시그널이 갈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10월 경주 에이펙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외교 플러스 평화까지 새로운 방향과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국민들 모두가 알고 국민들 모두 총력을 다 다해서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면 저는 이게 여기서 발생할 효과가 누구한테 떨어지겠습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준비해서 좋겠고 뭐 오죽하면 대통령이 직접 총리한테 당신이 책임지고 이거 하소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렇죠. 상황이니까 잘 해야죠. 아마 이건 김윤석 총리의 능력도 검증할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경주에서 살다시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다음 역사적인 장면이 있었잖아요. 판문점에 뭐 결과적으로 잘 안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 여기도 시진핑 주석까지 해가지고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이런 장면 쇼라도 그런 걸 좀 봤으면 그러니까 한반도가 얼마나 빅피처죠 그런 그건 거. 얼마나 좀 정말 역동적으로 안정되고 뭐 투자 얘기만이 아니라 이럴 텐데 야 참 하여튼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드래곤도 기대할 만한 것 같고요. 자, 내란 사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그렇고 드령사령부 김용대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그래서 판사가 문제 아니냐. 근데 이 판사가 또 윤석열을 구속시킨 판사라. 하여튼 뭐 그래도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또 하나는 대학생 진보연대라고 그 대진년. 네, 대진년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하고 뭐 하여튼 뭐 그 판사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지금 김계환 그래도 범죄는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걱정이 됐던 게 이제 계속 김계환, 김계환도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거 뭐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아닌가? 혹시 내란 우리 특검이 그 수사에 뭔가 발목 잡히고 있는 건가라고 걱정을 했는데요. 또 마냥 그럴 것이 아닌 게 일단은 구속에 되는 사유가 사건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요 세 가지 사유가 그걸 판단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두 사람 다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특검이 하나의 함정을 파놨다고도 보여지는 게요. 오히려 구속영장을 피하기 위해서 이 김계환도 김용대도 오히려 구속영장 실질심사장 가서 본인이 알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해서 오히려 진실의 실마리를 하나 끌어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김계환과 김용대가 구속이 안 되더라도 내란 특검이 바라는 소위 말하는 소위 윗선을 치기가 굉장히 좋은 증거를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김용대도 뭐 그 경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하네. 부인하지 않네. 그 진실을 이야기하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기각해서 그 특검에서는 이제 진실 하나를 가져가게 된 거죠. 또 김계환도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속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전에 부인했던 그동안 그렇게 부인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어디 간다? 바로 이제 이종섭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단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특검이 보니까 굉장히 지능적으로 이 피의자나 참고인들을 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래서 진실을 앞으로는- 토설하게 하는. 예, 투설하게 하는. 그래서 아니, 근데- 앞으로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근데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는 멋있잖아요. 그렇죠. 침투 역할을 하는데 사령관이라는 작자가 계속 뭐 윤석열 경로 뭐 그런 거 없다고 하다가 구속될 것 같으니까 진실을 말하는 건 너무 형편없는 거 아닌가요? 뭐 다행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법 권력에 대한 의심이 많고 일단 직위원부터 시작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과 관련해서 교정도 하지 못하는 집단이니까 여기가 맞는데 저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의 의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김용대와 김계환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진술을 오락가락했거나 거짓말을 했던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김용대 같은 경우도 국회 와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었고 최근까지도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단지 허위 문서이기 때문에 뭐 굳이 구속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측면. 그러니까 저는 뭐 당연히 인신구속 문제는 매우 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권적 어떤 기준에서 아주 예를 들면 꼼꼼하고 철저하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김용대는 그랬고 그다음에 김기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재판에서 모의 위증을 한 사람이에요.
재판정에서도 경로 이런 게 없었다고 다 얘기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재질이 되게 나쁜 거죠. 여다가 박정훈 네. 대령을 그렇게 예를 들면 사지까지 몰았던 어떤 그 자기 진술, 그러니까 뭐 수사기관에서야 수사기관이 몰아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재판이라고 하는 건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공간에서까지 모해 위증을 한 거짓말을 했었고, 근데 재판부가 이 영장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의 경력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군 경력을 얘기하겠죠. 근데 어떻게 경력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 군 경력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거짓말해왔던 부분이나 진술을 오락가락해왔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행위들은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예를 들면서 또 진술 태도 등을 들면서 이러니까 이제 도망할 염려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우리가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또 그다음에 7월 31일 2023년도 7월 31일 날 경로했다라는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11시 57분에 이제 그 윤석열이 이종섭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저로 치워 이렇게 이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통화 직후 이종섭이 자기 당시의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서 김계환한테 전화까지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드러난 거잖아요.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적어도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기간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판판이 이렇게 기각을 하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 영장 판사들 내부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의심을 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 사건 두 개 다 예를 들면 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국방부 쪽에 관련된 군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뭐 왜냐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워낙 판사들이 한 짓거리들이 그 전에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럼요. 직위원을 보고 났으니 남세진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김기환이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자들께서도 말씀해 주신 모해 위증이라는 굉장히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이걸 2년 만에 뒤집었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장군 출신이라고 해서 도망의 염려가 없나? 거꾸로 아닌가요? 장군이니까 더 잘 도망칠 것 같지 않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란 과정에서도 보면 네. 오히려 영관급들이 훨씬 더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해서 판단을 했던 거고, 장성급들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거의 이것들은 국가한테 엄청난 영예와 권한과 월급을 받아놓고 하는 짓거리들은 국민이 아닌 정반대 내란을 일으킨 자에게 충성을 했었기 때문에 전국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종섭도 사실상 그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이 직접인지 아니면 윤석열 시켜서인지 모르지만 호주로 도망갔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도망의 우려가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그래서 김태효 도망쳐진 거. 출국 금지시켰던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네가 이거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도 정말 국가 권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도망이었죠. 네. 그렇죠. 합법적으로 월급 받으면서 도망간 거니까 호주로. 참 창피합니다. 네, 추경호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내란의 밤 12월 3일에 자, 구독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윤석열이 이제 막 그 어떻게 끌어내 뭐 문을 부숴서라도 어떻게 어쩌고 이러면서 국회에서의 그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서 광분했단 말이에요. 광분이라는 표현이 지나치지 않죠. 아우, 네. 그럼요. 그런데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사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의 당시 원내대표는 추경호였고, 네. 그럼 추경호가 뭔가 역할을 했거나 윤석열과 소통하면서 어떤 작업을 했다라는 게 합리적 의심이고, 실제로 그 상황을 보면 추경호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단속하고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아가지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네. 이거 합리적이지 않나요? 제가 얘기해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지만 저는 추경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에 들이닥쳤던 군인들과 비슷하게 굉장히 중요한 내란 업무를 수행했다라고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아니라 저는 확신, 저는 네. 확신합니다. 확신. 그 당시 확신이고, 본인의 말로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앞뒤 정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거기서 그러니까 더 앞서서 나가면 아예 이 윤석열 내란 수의 피해자가 사전에도 공모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대가
이제 그 10시 30분쯤에 이제 계엄을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추경호가 그날 또 희한하게 윤석열도 그렇고 추경호도 그렇고 미용실에 갑니다. 이발을 해요. 전날인가요? 그래서 뭐 하여튼 희한 그게 무슨 어떻게 뭐 의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걸 오히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기자들을 만났다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기자 만났다는 기자가 없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 알리바이를 왜 만드냐? 안 만나는 기자 만났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란의 밤에 어떻게든 이 의원들을 어떻게 빼돌리기 위해서 처음에 당사 아니면 다시 국회의원 회관에 있는 뭐 당 무슨 뭐 모이는 회의실 네네.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서 사실 거기에 있는 의원들도 헷갈려 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대표가 한동훈이었는데 한동훈에게는 이런 방법 얘기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하죠. 만약에 같이 뭐로 움직이려면 어쨌든 그 당대표에게도 함께 상의해서 우리 의원들 여기로 가게 해야 됩니다. 일로 가게 해야 됩니다. 하는데 한동훈만 쏙 빼고 또 한동훈 파만 쏙 빼고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 하는 것도 수상하죠. 근데 여기서 또 이상한 것은 한참 이제 의원들이 그 계엄을 해지하기 위해서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통화를 받잖아요. 윤석열에게. 그거는 본인도 인정하는 거죠. 통화 네.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나경원한테 한번 통화를 했고요. 네. 근데 윤석열이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또 추경호도 그 정신없고 위에 헬기 떠다니고 군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으로 다 봤을 텐데 그 와중에 전화를 또 2분 가까이 받습니까? 근데 이랬대잖아요. 아 자기가 계엄 미리 못 알려서 미안하다고 한 전화라고 했는데 그런 전화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번 양보해도 몇천 명 끊어요. 그 상황이면.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그 미안하다 할 사람입니까, 엄중한 상황에 추경호한테 정말 아랫사람 중에 아랫사람을 볼 거 아니에요. 윤석열 같은 사람은 동자가 그렇죠? 예. 근데 자기가 계엄을 미리 못 알려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까? 아니 윤석열 성품 모릅니까? 윤석열이 누군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면 김건희만 있는 거 아닌가요? 누가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국민에게도 미안하지 않은 사람인데. 명태균이나 뭐 김건희 씨나 뭐 둘 그 중 정도? 하나, 그 정도일 네. 텐데. 뭐 제가 볼 때 뭐 그 얘기는 제가 볼 때 뭐 그냥 개소리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개소리. 말도 안 되는 네, 소리인 네. 거죠. 아니 그 와중에 예를 들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원칙대로라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화해 갑자기 한가하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미리 얘기해 보셔서 그런 얘기 뭐하러 전화를 하겠습니까? 조치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MBC가 쭉 재구성을 했던데 보니까 그때 그날 내란이 일어난 날 12월 3일이죠. 11시 9분에 비상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바꿉니다. 말이 안 되는 짓거리죠. 국회만 유일하게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데 갑자기 당사로 의총 장소를 11시 9분에 했다가 11시 30분에 윤석열이 국회 들어가는 의원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려요. 이 사이에 통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숫자를 확인했던 거 아니야? 국회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 더 못 들어가게 해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시 내려가지고 야 끌어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경찰이 앞에서부터 막고요. 예. 네. 그다음에 11시 33분에 갑자기 또 다시 당사에서 국회로 바꿉니다. 이 얘기는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니까 끌어낸 다음에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을 것 같고 그다음에 0시 3분에 그러니까 12월 4일이죠.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바꿔요. 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이게 해제 의결이 국회에서 되긴 합니다만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적어도 윤석열과 추경호라고 하는 두 사람이 국회 상황들을 공유하고 그 공유에 입각해서 해제 표결이 안 되도록 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인 판단이고 추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2016년도 기무사 그 계엄 문건 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 그 확인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문건 내용 중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문건 내용에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매뉴얼대로 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관건적으로 한동훈 아니면 추경호인데 한동훈은 제가 말 안 들었을 것 같고 추경호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내대표가. 네.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추경호가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뭐 빼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해요. 빼박이고요. 그럼 그리고 추경호와 그 국힘의 원내 지도부는 네. 적어도 뭐 다른 의원 어디까지 범위일지 모르지만 내란에서 중요 임무 종사자로 봐야 한다. OX. 저는 O입니다. 네. 예, 심지어 거기 나경원도 포함되어야 돼요. 나경원도 네. 추경호 전화 받고 있다가 또 전화 받았잖아요, 윤석열한테. 그리고 지금은 거의 그 내란 특검에서 네. 45명 윤석열 관저 앞에서 윤석열 체포 저지했던 45명도 좀 소환했습니다. 이분들도 주요 어떻게 보면 내란 선동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들도 성분을 잘 봐야죠.
특히 나경원. 그런데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래도 현역 국회의원인데 특검에서 이렇게 막 수사 대상으로 삼아도 되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얘기를 해줄까요? 누가 그걸 비난을 하죠? 아니 뭐 어떤 분이 뭐 국힘 지지자거나 뭐 당사자거나 아니, 정치 보복이야 뭐 이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법 앞에 모두는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는 계속 그러니까 윤석열이 얘기하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니 국민이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압도적인 국민이 특검을 해라라고 얘기했었고 그 얘기를 들어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부여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모여서 특검을 통과시켰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고 그래서 성립된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정치 탄압이면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는 정치 탄압인 거죠. 정치 수사는 다 탄압인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2월 1일 날 윤상현 의원이 윤석열과 독대를 해요.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 내란 과정에서 누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윤상현 의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모든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럼 12월 1일 날 왜 단독으로 만났을까? 이 내용을 몰랐을까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을 쪼갰을 것 같아요. 네. 당장 내가 내일 판을 벌려야 되니까 그럴 때 누군가와 통화했다. 그럴 때 누군가와 만났다면 아주 중요한 신호들이 숨겨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시기에 그 정신없고 군인들 막 어디 통제하고 실제로 군인한테 전화도 하고 있는 그 시간에 네. 추경호, 나경원 딱 집어서 전화한 건 그건 함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부를 물어요. 그때 뭐 잘 있어 이러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호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단호하게 수사하고 있는 게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나경원은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관저 앞에서 45명 했던 사람들도 같은 행위로 고발한 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연락받은 게 전부 다 내란 특검으로 이첩됐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네, 네.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면까지. 그러니까 그 분들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에 네. 뭐 하위 파트너일지 모르지만 내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인 거 적어도 아니에요? 공무집행 네, 방해. 공무집행 방해. 네, 그건 특수공무집행 뭐 방해. 당연히 한 거죠. 예, 그건 예. 앞에서 국회의원들이 짜고 딱 막은 거니까. 그다음 에 내란 선동까지. 거기 뭐 윤석열은 갑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김건희 때문인 거죠? 그렇죠. 김건희 때 네. 부적 봐야죠. 무조건 뭐 제가 볼 땐 저는 이제 플랜 B 가동했다고 생각해요. 플랜 B는 뭔가요? 그러니까 플랜 A는 뭐 주기현부터 시작해서 심우정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12월 4일 그 법조 4인방이 모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윤상현 의원이 고대 통칭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플랜 A가 가동됐는데 플랜 A는 실패했죠. 국민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그리고 정권교체라고 하는 국민의 투표를 통해서 전 그래서 아마 윤석열과 그러니까 윤건희 일당들은 윤석열은 못 나올 거야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럼 플랜 B가 뭡니까? 플랜 B가 그 이후에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정치적 상황 변동을 통해서 사면을 통해서 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플랜 B의 작동은 이미 시작됐다. 하나가 리셋 코리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국민의힘 내부를 소위 윤 어게인 집단화시키는 방법으로 장악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국민의힘이 딴짓을 못하도록 외부의 극우, 극보수, 기독교 또는 보수단체들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이걸 이데올로기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모스탄, 전한길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부를 해서 떼우는 방식을 통해서 김건희를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어해서 이 세력들을 만들어내고 이 세력이 그것이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끄집어내기 위한 플랜 B. 근데 그 플랜 B의 가장 선두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김건희가 살아있어야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김건희가 감옥에 안 가는 게 아니 그 인간들은 내란을 일으킨 자예요. 네, 네. 내란이 가능할 거라고 죄송합니다. 생각하지 네, 못하. 네. 우린 상상 못하는데 쏘리. 그자들은 그런 상상을 했었고 우리 저희 임세 선생님 맨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저희 장기 독재를 꿈꾸지 않으면 저 따위 짓을 못한다. 그렇죠. 네. 모든 짓거리 내란뿐만 아니라요. 고속도로 휴게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3부까지
장기 집권을 하겠다라는 발상이 없으면 저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저 그러니 플랜 B도 충분히 저들 머리 속에서는 가능할 거다. 아, 어떻게 전환기를 데려다가 국민의힘을 접수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 윤석열 뭐 메시지를 페북 메시지라고 올린 게 윤석열의 메시지일까? 과연? 아, 네. 다른 사람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이 어쨌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본인이 핸드폰 쓸 수도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변호사가 가서 윤석열이 말하는 걸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 핸드폰 쓸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윤석열 메시지가 딱 보는 순간 아니라고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크로비스타나 코바나 콘텐츠에서 숨어 있는 그분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네.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이미 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이 김건희한테는 윤석열은 이미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치금 지금 국면에서 SNS 메시지로 나를 위해서 한번 해라 뭐 이런 네. 정도. 예, 그러니까 그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게. 아니, 허락받은 것 같지는 않고. 아니, 아무튼 영- 처분 대상.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 씨가 본인이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가 쓴 메시지라고 봐요. 뭐 물론 맞춤법이나 이런 걸 보면 김건희가 직접 썼기보다는 이런 취지로 써달라고 해서 누군가 써준 것 같긴 합니다만 네네. 왜냐하면 지금은 김건희는 맞춤법도 잘 모르는. 김건희는 계속 이렇게 띄어쓰기도 잘 박사인데, 못하고 네. 점 이상하게 찍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박사 문자 아닙니까? 보면요. 네네. 아 네. 이제 아니고. 예, 박사님. 네. 전 박사. 전 박사. 전 박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파면된 박사죠. 파면된 박사. 파 박사. 네, 파면된 박사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뭐 들려오는 얘기 등등을 종합해 보면 네. 이미 윤석열과 멀어지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요. 김건희 씨는. 그래서 지금 변호사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김계리가 개몽 당한 그 김계리 씨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금 돈도 없고 현금 하나 없고 뭐 영치금도 없어요라고 모금을 한 것도 실제로 그 안에서 영치금 쓸 수 있는 게 하루에 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품목도 다 초콜릿 과자밖에 안 돼요. 저 방금 당뇨 의정부 있잖아요. 교도소에서 나오는 길인데요. 네, 네. 닭다리를 왜 안 파냐고 불만이 있더라고요. 점심 치킨. 여름이라서 안 네, 팝니다. 그러니까. 그 7, 8월에 품목이 있는데 지금 뭐 다 초콜릿, 사탕, 무슨 뭐 빵류 이런 거밖에 안 파는데 지금 윤석열이 당뇨인데 네. 하루에 2만 원치 먹으면 그 혈당 급 스파이크 옵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럼 김계리 씨가 왜 영치금을 모집했냐? 이거는 변호사비 모집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400만 원까지가 이제 한도인데 네네. 그 이상이 넘어가면 개인 넘겨주죠, 계좌로 가요. 넘겨주죠. 개인 계좌로 가서 윤석열이 변호사비로 쓸 수 있거나 이런 여유가 좀 생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했나? 부인은 도대체 뭐 하길래? 부인은 본인의 이런 여러 혐의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본인이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변호사비가 뭐 마구잡이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거 하기도 바쁜데 지금 이미 파면돼서 윤석열 앞으로 너 감옥에서 못 나올 내가 너까지 신경 써야 되니? 그런 단계까지 왔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페북의 메시지는 결국 윤석열의 이름을 빌렸지만 실제로 김건희가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극우 여러분. 이 메시지로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투옥 중인데 구속되어 있는데 SNS 메시지를 냈는데 그게 자기 메시지가 아니라 부인의 김건희의 메시지다라는 게 설득력이 있다면 정말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이게 갑자기잖아요. 네. 갑자기? 왜 뜬금없이? 근데 보니까는 8월 6일인가요?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얘기하라 한 다음에 바로 나온 건데 지금 보니까 보수 쪽이나 일각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는 죄를 규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와요. 아닌데요? 아니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이 얘기를 네,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고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사건은 되게 많은데 이 사건과 김건희를 연결해서 진술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김건희는 외부에 건재하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김건희 외부에 건재해 있으니까 김건희를 중심으로 세팅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만 살리면 되느냐? 김건희만 감옥에 안 가게 하면 된다. 이게 지금 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누가 예를 들면 날아가느냐? 윤석열 너는 그냥 거기에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흐름 자체가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랜 B라고 말씀드린 네. 것 같고 그 작업들을 제 생각에도 아크로비스타에 남아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이 이걸 뭐하러 해주겠습니까? 쓸데없이.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뭘로 서로가 이렇게 공감대가 있을까? 제가 볼 때 서로의 범죄 혐의로 서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한 축은 돈으로 엮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우리가 지금 한편의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것도 유치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존 버킴은 뭐예요? 이 사람 왜 갑자기 튀어나오죠? 이 사람은 이제 킴 존버가 성은 이름일까? 박씨입니다. 아, 박신데 네. 존버 킴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네. 이 불려지는 이름 뭐 예를 들어 아이디가 이제 존버 킴으로 불려지고 네네. 있고요. 원래 성은 박씨고요. 박모 씨, 44살 박모 씨고 이른바 코인에서 이제 시세 조작을 해서 큰 돈을 번 그런 사람이고요. 국내 부동산 그다음에 초고가 하이퍼 차 뭐 저는 그러니까 고가 차량은 들었지만 초고가 하이퍼 차량이란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얼마쯤 되면 초고가입니까? 모르겠어요. 차를 막 10세대인가 있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영화에 나오는 무슨 차나 아, 지금 아니면 화면에 나오는 저런 네, 거군요. 저는 저런 차를 우리 아들 장난감에 저는 저런 그러니까. 차를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런 차가 존재한지도 아, 이번에 왼쪽에 처음 있는 저 봤습니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쓴 사람이 존버 킴인데 저 사람이 존버 킴이에요. 자기 자동차를 저런 식으로 예, 아, 저 브라보. 사람이 네. 저러면서 이제 SNS에 이제 올려서 이제 근데 본인의 코인 존재를 한 조작을 거죠. 했으면은 피해자들이 상당할 텐데요. 나쁜 사람이네요. 나쁜 사람이죠. 사기꾼이죠. 어떻게 보면 어. 사기꾼. 그래서 스캠 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사기 가상 화폐로 실제로 큰 돈을 벌고 범죄 그 혐의를 받고 있고 실제로 구속도 된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하고 김건희는 또 뭐예요? 김건희가 코인 조작까지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김건희 씨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제가 이걸 보고 이제 뜨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신기한 게 이제 코인 통해서 약 2,600억 가량의 수익을 거뒀어요. 이 중에 범죄 수익만 86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아주 나쁜 범죄고 미국 같은 경우라면 자본시장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이기 뭐 때문에 2,500년 감옥에 살 범죄. 걸리면 평생 네, 감옥에 네. 살아야 되는 그런 범죄인데요. 일단 이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제 구속이 한 번 됐습니다. 근데 희한한 이유로 한 달 있다가 석방이 돼요. 그리고 또 나오자마자 반성하지 않고 또 사기를 또 칩니다. 코인을 네. 또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또 수익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걸립니다. 그런데 아주 밀항을 해요. 밀항을 걸렸다가 또 잡혀 들어와요. 그리고 또 구속이 돼요. 그 다음에 보석이 나옵니다. 이 과정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하나가 이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해가 하나도 안 네.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김건희 씨와 모종의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까지는 의혹인데 특검팀에서 실제로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혹은 존버킴이 김건희에게 상당한 정도의 뇌물 비슷한 거, 뭐 6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넘어서는 상당한 걸 바치고 그것 네. 때문에 형사 사법 진행되는 데서 서비스를 쫙 받았다라는 의혹. 일단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이제 아니 이게-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인가요? 등장 인물들을 보면 또 알 그러니까 수 있으니까. 이게 나왔던 실체적 이제 진실은 우리가 잘 이거 뭐죠? 몰라도. 뭐? 퀸비 코인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네. 스캠 코인. 예, 퀸비라는 예, 이름의 코인인데 이게 이제 윤사마 코인이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예를 들면 이거 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근데 요게 이제 건진법사 수사 과정에서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뭔가 관계가 있는가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만약에 코인이 나온다면 결합할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볼 때는 돈 세탁이 그렇죠. 가능성이 더 큰 네. 거죠. 코인은 돈 세탁이랑 연관될 수 있다. 그러면 소위 이 사람이 연관됐다고 얘기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계속 예를 들면 수사받고 구속당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뭔가 고리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뇌물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뇌물만 가지고 이게 됐을까? 적어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뇌물 이상의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이익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김건희가 굳이 이 사람을 만약에 이 연관이 있다면 네네. 이렇게까지 풀어줘야 될 하등의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뇌물 하나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전 그렇다면 이건 결합된다면 아마 코인과 돈 세탁 과정과 결부되어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뭐 된다면. 그러니까 김건희는 마약의 코인 범죄, 주가 조작에 돈 되는 건 다 건드렸다라고 생각할 정도네요. 그동안 그러니까 뭐 불법은 물론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김상민이라는 고리로 이게 걸린 거니까 김건희로 가는지 안 김상민 가는지 전 검사, 네, 전 국정원 검사. 특보로 그 갔던 4천만 사람. 원짜리 이제 조국 대표를 잘 조졌다. 그래서 네. 공천 주려고 했던 아이고. 예, 예, 김영선 지역 공천 주려고 했던 이제 그 검사가 연결되고 그것도 김건희가 김영선 씨 주저앉히고 공천 주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그 사건에 그 김상민과 연결이 되는데요. 모르겠어요.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 사람이 계속 이제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고 구속되고 나오기를 반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덜미가 이제 잡혔을 때 어떻게 변호인단을 꾸몄냐면 전직 검사와 판사 출신들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몄습니다. 전관들로. 네, 네네. 전관들로. 일단 이분이 일단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이 2,600원 가량을 수익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많겠죠, 돈이.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점이 뭐냐면 이 존버킴 또
이제 약 40 중반 정도 되는 그 사람이고요. 이 사람도 어쨌든 투자, 뭐 상장, 발행 이런 걸 사기하면서 돈을 번 사람. 그다음에 또 하나 연결고리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네네. 이 사람도 주가 조작과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잔뼈가 굵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김예성 씨, 지금 미랑한 사람이죠. 베트남 도망간. 네네. 김예성 씨도 이렇게 경영학과를 전공해서 사실상 투자나 이런 쪽에 굉장히 밝은 사람. 이런 게 거의 다 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약간 특정 쪽에 약간 전공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다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 어떻게 보면 사기, 무슨 투자 이런 게 연결이 돼 있어 김건희 주변에는. 그러니까 바퀴벌레들 이렇게 있다가 햇볕을 비추거나 확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도대체 안 걸리는 게 종교도 그렇죠. 뭐 그렇죠.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네, 네. 뭐 나오고 그 다음에 김정한 목사라든지 이영훈 목사 이런 데까지도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확인되는 게 마약에 뭐 주가 조작에 부동산도 뭐 있습니다. 또 김건희가 이러고 설치고 다닐 때 김건희 엄마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거긴 예를 들면 경제공동체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은순과 김건희의 과거는 지금같이 부패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원소스예요. 그때부터 네. 시작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동업하자 그래가지고 동업으로 내가 이득을 다 취한 다음에 저 사람을 감옥 보내서 이제 인생 나고자 만들어내고 자기가 많은 이익 취득하고 또 옆으로 이동하고 이런 방식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김건희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진 밀항을 하겠다느니 잠적을 하는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 부분은 김건희 특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밀항을 합니까? 이 와중에. 좀 그래서 이 상황 자체들은 밀항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국내법으로는 내가 잘못하면 진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짓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중대한 범죄인데 또 그 내부의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중간고리와 김건희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행위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 3대 특검 중에서 김건희 특검이 제일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근데 연장하고 또 하나는 제2의 특검법 통과시켜가지고 또 할 수도 있어요. 그 김건희 씨의 그 범죄는 정말 백일화에 드러내야 될 것 같고요. 떠오르는 단어는 추직 몰수 이런 겁니다. 돈만 쫓은 사람이니까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하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심각하네요. 대통령이란 권력 또 검찰이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먹나 하는 게 좀 서글플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스픽스 동시 접속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립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입니다. 삼삼 순백을 소개합니다. 어르신들은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는 산삼 한 뿌리씩 챙겨 드셨답니다. 그 산삼을 간편하게 한 병에 담았습니다. 산삼 순백이죠. 7월인데 너무 덥죠. 이럴 때 몸의 에너지를 미리 채워야 합니다. 산삼 순백 한 박스에는 7년금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꽉 들어있고요.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농도, 또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몸에 쏙쏙 에너지를 제대로 채워줍니다. 온라인 후기가 16,000건, 17,000건이 넘습니다. 거의 만점 평점을 자랑하고 있고요. 7월에도 변함없이 산삼 수백 1+1 진행하고요. 순백 10병을 추가로 드립니다. 무더위 폭염에 온 가족 기력 회복하시고 또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 산삼 순백입니다. 검색창에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문의 전화번호는 1666-6233개입니다. 1080-108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해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공동구매 이거 정말 몇 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인데요. 저도 써봤습니다. 서늘합니다. 바로 냉감 침구 세트입니다. 중국산 아니고요. 국내산 100%고요. 폴리에틸렌 100%의 진짜 냉감 침구입니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도가 확 내려가는 게 입증됐고요. 접촉 냉감 테스트 통과했고 보풀하기 필링 테스트는 2만 회나 통과했습니다. 오염 걱정 없도록 방호성 통과했고 건조, 흡수 통과까지 싹 다 마쳤답니다.
그러니까 국내산이 왜 좋은지, 냉감 이불을 왜 써야 되는지 제대로 아실 것 같고요. 제대로 된 냉감 침구 세트 슈퍼 싱글 사이즈입니다. 넉넉합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좋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66,000원인데요. 앞서 광고에는 뭐 3,000 세트 준비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다 팔렸고 추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원하니까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폭염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희 스픽스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제대로 된 방송을 통해서 구독자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또 아픈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중요한 건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 왜 할까를 살펴주시면 역시 스픽스구나 싶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임세현 소장님 그리고 김종옥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정말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원하게 주무실 수 있는 강력한 냉감 제품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원단 자체가 아예 냉감 원단으로 만든 것인데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냉감 이불, 냉감 패드, 냉감 베개 커버를 우와 66,000원에 택배 포함해서 드리는 것 가격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상쾌하게 좋은 이불을 덮을 수 있다. 간밤에 너무 시원하게 잘 잤습니다. 에어컨도 끄고. 스픽스가 여러분들께 혜택 드리려고 공장과 아예 만들었습니다. 스픽스몰의 공동구매 시리즈 계속됩니다. 야외 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죠. 번거롭습니다.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스픽스 애청자에게만 드리는 단독 혜택입니다. 올인원 1동 선세럼 하나 구매하면 하나 더 총 2개죠.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2,900원입니다. 와, 1000세트 한정 판매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기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자신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화이팅!